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보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여한 없이 살다 가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살면서 참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저는 참 많습니다. 좀 키 크고, 외모도 좀 근사하고, 돈도 좀 있고, 또 부러운 사람들이 뭔가 학식, 뭐,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부럽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또 좀 부럽고요. 악기를 다루고 또 운동도 잘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왜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봐도 부러운데, 제가 좀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유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라고는 1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 좀 그런 사람이 부러운데, 근데 정말 부러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냐면 한 몇 년 전에 제가 알게 된 분이에요. 모임에서.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60대 중반 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저는 여한이 없어요. 오늘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여한 없이 미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저렇게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얼굴에 있는 저 소녀 같은 미소, 평안한 얼굴빛,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을 몇 년 동안 쭉 이제 만나오면서 모임을 하고 이러면서 봤더니 정말 열심히 사세요. 하루하루를 뭐 정말 충실히 사시면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남들한테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나누시고 이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분이 여한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충실히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사셔서 저런 얘기를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사시면서 막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이랬더니,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 그걸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여한 없이 살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을 풀어야지만 내가 여한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갈등과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어도 이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생각을 해보면 막상 일이 힘들거나 어떤 상황이 힘든 것보다는 관계가 힘든 게 참 많더라고요. 예, 사람 때문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힘들어서 오는 것들이 많지, 일 자체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갈등하고 싸움을 할까요? 먼저 갈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한자를 쓰면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칡하고 등나무는 완전히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래서 칡은 왼쪽으로 덩굴을 이렇게 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덩굴을 틀고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놓으면은 저런 식으로 꽉 꼬여가지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잘라내지 않으면은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우리 흔히 이제 갈등을 그래서 칡나무하고 등나무한테 비유를 하는데,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의 차이, 그리고 뭐 목표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을 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의 원인은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하죠. 뭐 식욕이라든지, 뭐 수면욕, 성욕, 뭐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좌절됐을 때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현실과의 그 괴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집 문제가 그렇죠. 요즘 한창 부동산 문제,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런 현실에서 오는 이 괴리감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도 벌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에너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갈등, 또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그 성 역할, 성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젠더의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이대남, 있지도 않은 이대남과야, 이대녀의 뭐 싸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현상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의 차이, 이런 데서도 갈등의 원인이 오고요. 그리고 요즘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예전에는요, 보통 이 세대 차이라고 하면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세대 차이였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영판 모르는 그냥 신구의 갈등이에요. 사회 속에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지하철이나 막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막 말다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욕설 오가고 폭행까지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크게 흔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잖아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들을 지탱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라 아무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냐 하면,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노키즈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배척을 하고, 또는 노시니어 존도 있어요. 예, 뉴스에서 한 장면을 봤는데, 49세 이상 출입 금지 해가지고 어떤 술집에 그 입구에다가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나이를 따져서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들이 서로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대상들이 있는데, 갈등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갈등의 원인은 비교에 있습니다. 비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뭘 못한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여자들 동창회 갔다 오고 이러면 드라마 같은 게 주 단골 소재가 뭐예요? 막 동창회 갔다 오면 걔 학교 다닐 때보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날라리고 이랬는데 시집을 얼마나 잘 갔는지 막 이래요. 그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막 남편을 달달달달달 볶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낮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 있죠.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식들을 자기 친구의 자식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맨날 불만족스럽고 마음속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이 되죠. 네, 때로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네, 싸움을, 근데 그 필요할 때는 뭐냐면, 잘 싸우고 잘 풀 수 있으면 싸움이 필요해요. 건강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감정이 앞서죠. 그리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싸움이 굉장히 그 인간이 힘들게 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개인 간의 싸움,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나타나는데, 이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 좀 이해해줘! 라고 서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만 들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싸움이 되게 되죠. 그러면 싸움의 결과는 뭔가요?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네, 상처가 남으면 정말 마음속으로 굶어 터지고 그것을 이제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월을 살다 보면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용서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가 이제 베푸는 거죠. 야, 잘못을 잊고 잊어주는 거. 그것을 용서라고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용서라는 거는 잊는 게 아닙니다. 네. 잊어준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가 사면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나는 용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용서라는 것은 그냥 오로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과정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혼자서도 가능한 거, 그리고 누군가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용서가 우리가 여한 없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감정을 덜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괴롭냐, 미움을 받는 사람이 괴롭냐. 어떤 사람이 괴로울까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아마 누군가 원망하고 미워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잠도 안 오죠.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이 절로 될 정도로 그리고 어떨 때는 밥도 먹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가 마음속에 지옥밭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혼자 걷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걸 알까요? 상대는 그걸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용서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용서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로 인해서 그 잘못된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는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해외 토픽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비명을 확 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분이 도로를 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젊은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됐는데 갑자기 차에서 저 사람이 내려요. 그러고 나서는 다짜고짜 저 아저씨한테 달려가가지고 주먹을 진짜 퍽 휘두릅니다. 진짜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검거돼서 왜 그렇게 사람을 폭행을 했느냐를 알아보니까 저 나이 드신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저 남자. 시간이 지나도 길거리에서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 학생을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그런 일을 그렇게 때리셨대요. 뺨을 때리고 이러는 거는 물론이고 엎드려 뼈차를 시켜놓고 발길로 얼굴을 차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저 선생님에 대한 그 분노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성인이 되고 잊혀든지 살지만 저 선생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것이 진짜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냥 뱀이 그냥 떠다리를 틀고 머릿속에 딱 있다가 독을 그냥 확 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저 사람이 징역 6개월을,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과거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될 일, 특히나 완전히 화가 너무너무 나서 내가 상처를 받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나의 현재를, 나의 미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용서는 자기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실 용서라는 거는 그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간디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용서라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진짜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정호승 시인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용서를 할 줄 알아야지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용서라고. 그리고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도 용서이고, 내가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용서를 할 때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내가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한테 잘못하거나 한두 번 만나서 나한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쉽게 용서도 되고 그냥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유난히 상처로 남고 용서하기가 힘든 것은 내가 아주 사랑했던 사람들. 그것이 배우자든 아니면 형제 자매든 부모님이든 이런 대상들이 참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정말로 여한없이 눈을 감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부터 먼저 용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마음 아프죠. 네, 아마 다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참 용서를 강요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 갑질이라는 것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알량한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강요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용서를 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모독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용서하기 힘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시되어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억지로 환불해달라고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손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무릎 꿇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너무나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하죠.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말 꽉 말라 있어요. 뼈가 진짜 꽉 말라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은 신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인종 학살을 당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독일을 용서합니다. 독일의 나치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치의 행동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가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현재의 사람들을 용서를 한 겁니다. 1970년대에 그 독일의 전 총리죠. 브란트 총리가 그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그 게토 앞에 가서 헌화를 할 때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총리까지도 독일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전범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죄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의 나라에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계속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죄하지 않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이웃 국가에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용서의 사례를 본다면 이분은 이제 그 고정원 씨세요. 유영철 사건 아시죠? 21명을 죽인 연쇄 살인자였어요. 정말 이 유영철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했던 그 인터뷰 때문에 전 국민이 또 치를 부르르 떨었는데, 이 고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유영철한테 어머니와 아내,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 유영철을 만나면 그냥 찢어 죽이려고 했대요. 예. 그런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인자까지 되는 과정에는 이 사람의 가정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 용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그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탄원서까지 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사형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용서를 하신 사례에 드는데, 그 미국은요, 그 연쇄 살인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악독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사형을 시킵니다. 우리는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제들을 지금은 실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거를 하죠. 그런데 그럴 때 그 피해자의 가족을 부른대요. 오겠냐고. 그래서 오면 그 살인자가, 가해자가 그 죽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씩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네, 어떤 가족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가족도 있고, 어떤 가족은 그 이제 저주를 계속 퍼붓는 가족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족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가해자는, 살인자는 내 눈앞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 사람 역시 죽었는데, 사형을 당했는데, 여전히 내 가슴 속에는 그 살인자가 살아있다.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죽었으나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나는 내 식구, 살해당한 내 가족을 무덤에 묻으면서 나 역시도 무덤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용서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정말 이렇게 용서하는 것을 마을의 관례처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족인데 이 마을에도 분명히 범죄자가 생기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을 마을 공터의 중앙에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그 사람을 핑 둘러선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뭐 비난의 돌을 던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심부름을 해줬어, 뭐 물을 갖다 줬어, 뭐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선행, 뭐 고마웠던 일,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한대요. 그러면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그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춤을 추면서 그 사람을 다시 그 마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때로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비난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가 워낙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자아는 네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더 그것이 올바른 용서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난 남들한테 크게 잘못한 거 없이 살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시죠. 나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들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남이 그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게 바로 말로 하는 잘못이에요. 말로 하는 잘못.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저 역시도 이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어른들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잘되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요. 명령조로 하고 지시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존재 자체를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존재 자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죠. 내가 왜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더 심하게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막 이런 식의 그런 말들도 하고.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난 안 닮았어. 막 이런 말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항상 누구네 집 애들하고 비교를 해요. 내 아이가 90점을 맞고 100점을 맞았으면 그 90점을 맞고 100점을 맞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 옆에서 친구 누구 이런 데서 영식이는 몇 점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걔도 100점이면 거봐 뭐 다 맞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이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제가 자주 썼던 말이, 제가 저희 딸한테 네가 좀 양보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큰아이고 이제 거의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좀 억시고 뻗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좀 분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저희 딸한테 동생한테 좀 양보 좀 해라, 동생한테 양보 좀 해라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양보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생한테 뿐만이 아니고 엄마인 저한테도 그래요. 뭘 이렇게 뭔가를 시켜 먹자 그러고 외식을 하자 그러고 이래도 엄마가 뭐 먹고 싶은 거 해,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한 번은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는 네 생각이 없어? 왜 네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라니까 왜 자꾸만 엄마한테 그걸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뭐든지 양보하면 착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양보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성향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항상 피해의식이 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러면서 진짜 제가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건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뭐든지 다 첫 경험이에요. 저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순간에 이 경험은 첫 경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다 첫 경험이에요. 그런데 마치 뭔가 세상을 다 안 듯이, 통달한 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 되면 솔직히 좀 찔립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녀들한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를 할 때 나는 그 말이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용서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글쓰기를 통한 용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 특히 이 글쓰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좌절, 상실, 아니면 폭행이나 성폭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정신과나 아니면 심리치료를 받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월치료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 속에 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글로 쓰는 거예요. 그때에 떠올랐던 그런 생각들 같은 거, 어떤 상황이었는지, 느낌,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망가졌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말의 것들을 시간이 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정의 충돌,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혈압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소화불량을 겪거나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데에도 좀 더 좀 잘 견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꺼려지는 게 있고 좀 이르다고 싶을 때 끊임없이 글을 쓰세요. 좀 일기도, 그래서 일기 쓰는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포드 의대 교수세요. 그래서 러스킨 교수는 아주 오랫동안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용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용서라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우리 자전거를 탈 때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시죠? 예, 처음에 그냥 막 계속 넘어지고 막 이러죠. 그리고 어느 정도 타더라도 막 핸들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뒤에 잡고 있으라고 계속 소리 질러요. 놓지 마, 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혼자서 탈 수 있게 되고 또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도 자전거를 탈 일이 있을 때 타면은 그게 그냥 또 제대로 또 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라는 것도 한번 배우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내가 상처받는 순간마다 용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감사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명상하고 좀 같아요. 명상법하고. 상대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쉬는 숨에, 들숨과 날숨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신경을 쓰다가 그러다가 내 심장의 리듬을 또 리듬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 머릿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감사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미래에 행복해서 웃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다 보면 상대가 상처 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삶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도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경험을 저도 좀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용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이 용서 수업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용서를 가르치는데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한테 이제 남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 또 양보하는 거, 관용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숙제가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또는 TV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관찰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다음 시간에 와서 그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좋은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돼서까지도 남들한테 베푸는 삶, 서로 양보하는 삶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 수업은 굉장히 좀 어렸을 때서부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용서를 실질적으로 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이제 용서할 사람과 용서를 구할 사람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용서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네. 용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무엇을 용서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진실되게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가 그래도 하기가 힘들 때는 내가 용서를 함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항상 무겁고 즐겁지 않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난 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나는 웃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용서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용서에 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해봤어요. 네, 효과가 있는 게 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굉장히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참 너무나 길게 오랫동안 돌아가시는 직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집이 딸,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엄마가 딸 셋을 낳고서는 저희 할머니가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특히 이제 큰언니 그 생일이 음력 정월생이에요. 그런데 3-7일이 지나자마자 이불 호청 다 뜯어서 지금서부터 한 60년도 훨씬 더 전인데 그때 뭐 고무장갑도 없고 세제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과에 갖고 가서 고무다라 입고 가가지고 가서 빨래를 해갖고 오게 했대요. 그리고 둘째도 연년생으로 딸을 낳으니까 할머니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시더래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넷째의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아들을 진짜 절절절절 매셨어요. 그리고 이제 3살 터울로 제가 이제 낳는데 집안 형편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저를 낳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유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쳤고 뱃속에서 노는 모양 같은 것이 영락없이 아들이. 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사는데 아들 하나는 힘들다. 의지가지가 되고 좀 도와줄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낳았더니 딸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보기 싫어가지고 젖도 물리기 싫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자라서도 들은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는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오빠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한테 오빠 하고서는 오빠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엄마는 항상 하실 때마다 지지배가 재수없게 어디 오빠 어깨를 만지자 그래요. 오빠가 이렇게 쭉 누워있어요. 그래서 오빠 다리 좀 접어줘봐. 이러면 안 접어요. 그럼 다리를 타고 넘어요. 지지배가 재수없게 어디 오빠 다리를 타 넘냐 그러고 뭐든지 말을 할 때마다 지지배가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나한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빠는 나의 주적이었던 거예요. 오빠를 뭐든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빠는 이겨먹어야 되는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한테 맨날 대들고 그러면 또 오빠는 또 저한테 또 이제 또 막 이렇게 또 휙휙 손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럼 그 모든 것을 저는 다 엄마 탓을 하고 자란 거죠. 심지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런 감정 같은 게 미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커서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나도 엄마를 용서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따져보고 내가 엄마를 진짜로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가를 이제 다 적은 거예요. 난 이래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엄마가 미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은 제가 애착이었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이렇게 해고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날마다 술만 드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자식은 5이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오면 우리 엄마를 막 이렇게 불러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애들 놓고 도망가라. 아직도 젊은데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러냐고 애들 놔두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아들이라도 하나 데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놓고 오빠만 데리고 집을 나갈까봐. 그게 진짜 오랫동안 그게 아픔으로 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언젠가 저를 놓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증 같은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엄마를 더 미워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정말 오랜 시간이 가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나 사실은 엄마한테 이러이러한 게 너무너무 서운했고 엄마 나 많이 오랫동안 엄마를 원망했어 라고 엄마하고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냥 나 혼자서 하고서는 나 엄마를 용서했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감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용서의 의미가 저는 이 한 편의 글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용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도 둘째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용서는 혼자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제 화해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식으로 화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화해는 보통 이제 싸움을 멈추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없애는 것을 화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혼자서는 가능하지만 화해는 혼자서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대하고 무너진 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이기 때문에 화해를 할 때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내가 관계를 이미 끊고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이도 여전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그 사람하고 싸웠으니까 억지로 다시 연락을 해서 화해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화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화해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화해에 대해서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싸웠을 때 특히나 직장 상사나 부하, 부모님이나 자녀, 뭐 선생님과 뭐 학생 관계 이렇게 서열이 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는 화해하자고 먼저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싫으냐면 나는 미안한 게 없어. 난 저 사람하고 지금 화해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억지로 화해해서 다시 친한 척을 하래. 그거 정말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입에다가 쑤셔 넣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감정적인 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해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해서 막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또는 내가 중간에서 화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당사자들,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편해가지고 못 견뎌서 화해를 하라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할 때는 내가 당사자든 제3자든 간에 뭔가의 편의나 이익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 이거 일시적으로 땜빵식의 화해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 크게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너무 과거에 연연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그때 그럴 걸 하는 그 후회 때문에 나 자신을 들들 볶죠. 또는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어요. 나 그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휘둘려요.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막 그냥 동동동동 거려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과감히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또 들볶게 되죠. 또 한 마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 특히나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살아다 보면 뭔가 슬픈 일, 안 좋은 일 당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막 위로해 주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정말 큰 성공을 했을 때 진심으로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남들한테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내려놔야지만 나와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책도 많이 읽고 이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것을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선생님 살아오시면서 가장 슬프고 마음에 걸렸던 일이 뭐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혜령 선생님은 항암 이제 투병을 안 하셨죠. 항암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냥 본인이 댁에서 삶을 정리를 하셨는데 따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따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보다 딸이 그렇게 아프고 이랬더라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온 가족을 다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했던 그런 오해, 서운함,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나도 막 걸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너희들도 살다가 그 말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면 눈물이 나서 힘들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다 풀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여한 없이 살다 가기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보고 사람이 정말로 여한 없이 살다 간다는 거, 그거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맺어왔던 이 관계들, 얽힌 관계들을 좀 제대로 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혼자라도 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정말 홀가분하게 여한 없이 세상을 살다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한 없는 삶을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